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3강에 이어서 이제 4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3강에 이어서 4강에서는 수학 통역학 개론에서 이제 수학 평가와 직무와 윤리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책인 수학 통역 기초를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설명을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수화통역의 기초라는 이 수업은 수화통역사 자격증 대비반 필기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제가 수화통역학 개론 그리고 수화통역 기초라는 책과 또 통역학 개론, 통역학 개론은 일반 언어의 통역을 뜻하는 겁니다. 이 세 책을 중심으로 제가 이 책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화통역학 개론의 6장에 해당이 되는데요. 수화의 평가입니다. 이 평가에 대한 것도 이제 미국과 일본에서의 평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건 일단 책을 참고하시는 걸로 하고 설명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솔직히 한국에서는 아직도 이 평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공식적인 어떤 법제화된 뭐 프로그램적인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수화통역사에 대한 평가. 우리가 옛날에 이 수화통역 대회를 한번 해보자 이런 말들이 나온 적은 있었지만 이 한국의 수화통역사들의 어떤 환경과 상황을 봐서는 그게 불가할 것 같아서 그러한 얘기가 잠깐 수화통역 대회의 단어가 잠깐 대두됐다가 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수화통역사를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건 없고요. 이게 농인의 개별적인 평가가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7장 수화통역사의 직무와 윤리입니다. 수화통역사의 직무에 이 환경의 변화들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제가 수화를 배울 때와 지금의 상황도 많이 다릅니다. 제가 수화를 배울 때만 해도 직업적으로 뭔가 수익이 있는 수화통역사가 지방에는 특히나 많지가 않았고요. 서울 중심으로 수익이 많이 있었고, 그나마 대구 지역은 이제 대학이 수화통역사를 고용을 해서, 고용이 아니고 계약직으로 해서 수화통역의 수익이 있기도 했습니다. 미래대가 수화통역을 시작을 하고, 대구대도 수화통역을 시작을 하고, 저는 이제 두 대학 모두 이제 수화통역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미래대에서 한 10년 정도, 대구대에서 옮겨와서 한 12, 3년 정도 지금 수화통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어쨌든 이 직무에 대해서 제가 처음 수화를 배웠던 1994년, 5년 때는 봉사에 대한 개념이 더 강했습니다. 뭔가 수익을 상출하기 위한 직업이라기보다는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강했는데 오히려 그 전전에 1970년, 80년, 60년 이럴 때는 더 도우미에 대한 개념이 더 강했겠죠. 사실 우리 교육계에서는 수화통역사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학습 도우미라는 명칭으로 불렸었습니다. 도우미.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했어요. 수화통역사 전문가다. 전문 직종이다. 근데 왜 도우미라는 명칭을 쓰느냐 바꿔달라고 요청해서 작년부터 학교에서 수화통역하는 사람은 전문 학습 도우미, 아니 학습 전문 지원사. 학습 전문 지원사라는 용어로 대구대에서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교육부에서 알아서 하시라고 해서 우리는 전문학습 지원사라는 이름으로 지금 수화통역사가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 그 전 상황에는 이제 농인에 대해서 수화와 문화가 다른 이민족과 같은 느낌이 아니라 장애인이라는 개념이 더 강했기 때문에 도우미
그들을 돕는 사람 수화통역사는 도우미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강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반인과 농인들을 연결시켜주는 도랑의 역할이 되었고 지금은 문화적 중재자, 협력자의 개념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화통역사들은 그냥 도우미가 아니라 당당하게 수화통역비를 요구하고 수화통역비를 받고 일을 하는 직업인으로서의 수화통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이게 법적인 환경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평인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등등이 있고요. 이 법들에 대한 상세한 어떤 이해는 장애인 복지라는 과목에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장애인 권리 협약의 영향이 있어서 이제 수화통역을 좀 더 전문직으로, 전문 영역으로 보게 되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수화통역의 당위성을 제고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청각장애인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정보 접근의 지원. 수화통역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걸로 생각에 바뀐 계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전에는 뭐 저거 주면 안 돼? 뭐 좀 몰라도 돼? 뭐 이런 식이었어요. 공장 같은 데서도 방송으로만 막 설명을 하고 농인들에게는 개별적인 어떤 알려줌이 없어서 어떤 농인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가고 다음날 회사로 왔는데 자기만 출근했대요. 왜? 그 전날 내일은 휴무입니다. 방송했는데 이놈이는 듣지 못하니까, 못 들으니까. 그래서 회사로 왔는데 허탕을 쳤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는데 그전에는 청각장애인에게 바른 정보를 주고자 하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청각장애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정보 접근의 지원의 어떤 비중이 커졌고요. 청각장애인의 언어 실태 파악과 대등한 커뮤니케이션의 지원을 주고자 하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뉴스 같은 것도 동그라미 속에 수화통역이 들어가고 자막도 함께, 그렇죠? 자막과 수화통이 함께 동시에 제공되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브리핑에서도 그렇죠? 수화통역사 함께 서는 거는 대등한 커뮤니케이션의 지원을 해주기 위한 목적이 되겠죠. 청각장애인과 비반장애인 사이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환경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 공통적인 변화로 보면 미국과 일본 등을 볼 수 있는데 수화통역의 인력의 양성의 질과 평가 기준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미국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등급이 있죠. 명인 수화통역사가 있고 그다음에 각 분야별 전문 수화통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술 수화통역사도 있고요. 자, 이렇게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는 만큼 1급 수화통역사 자격을 가진 미국 수화통역사는 수익도 아주 높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수화통역사 양성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지만 수화통역 서비스의 저변 확대는 한국이 더 나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또 역시 수화통역 센터가 세워지면서 수화통역사의 어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수화통역사들이 센터에 입사를 하고 하면서 이들에 대한 어떤 수화통역에 대한 평가와 질을 높이기 위한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수화통역사에 대한 재교육의 의무화 또 교육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겠죠. 지금 한국에서는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합격을 하면 연수를 받아야 됩니다. 5년 단위로 연수 시간을 채워야 이 자격증이 유지가 됩니다. 첫 합격 5년은 50시간을 채워야 되고요. 네, 두 번째 5년부터는 30시간에 이제 재교육에 대한 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중심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해야 합니다. 소비자, 우리에게 소비자는 누구지요? 네, 수화통역사의 입장에서 소비자는 바로 농아인이죠. 그래서 농인에게 부응하기 위해서 농인의 어떤 요구나 어떤 농인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잘 맞춰줄 수 있게 농인이 만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수화도 공부하고 끊임없이 국어도 공부하고 끊임없이 배경 지식을 넓히기 위한 공부도 하고 우리는 정말 책을 손에서 놓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전문직성과 직무입니다. 우리는 전문직이죠. 전문직입니다. 물론 지금 수화통역사의 어떤 대우에 있어서는 전문직이 맞나 할 만큼 우리의 처우는 아주 좋지는 않지만 점점점 발전하고 있고요. 또 좋은 처우가 있는 일자리도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 생각에 앞으로는 아주 전망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에 일했던 우리의 선배들, 그 저까지만 해도 우리의 처우가 아주 좋은 편은 아니었고 전문가로서 인정이 좀 부족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코로나가요.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가 많은 어려움과 힘듦을 주지만 이 코로나 덕분에 수화통역사 전문가로 인정을 받은 계기도 됩니다. 왜냐하면 브리핑 옆에서 늘 쓰는 수화통역사를 보게 되고 수화통역사라는 직업이 있구나. 수화통역사는 전문 직종이구나라는 걸 홍보하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전문직으로서의 수화통역사로 직무를 보면 사회적으로 불가결 꼭 필요한 일이죠. 농인이 있는 이상 수화통역사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의 수행에서의 고도의 지적 기술이 필요하죠. 전문가들은 그 기술이 아무나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죠. 수화도 사실은 수화통역이 되기까지는 무단한 노력과 공부들이 있어야 가능한 거고 수화통역사가 됐다는 건 그 모든 과정을 통과했다는 뜻이 되겠죠. 장기간의 전문 훈련 준비 교육이 필요합니다. 네, 오랫동안의 전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게 수화통역사의 직종입니다. 한두 달 만에 수화를 잘하게 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전문 직종인 자율성이 있습니다. 센터에 취업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일을 할 수 있죠. 저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대에서 수화통역도 하고 있고 뉴스에서 통역도 하고 있고 이렇게 강의도 다니고 있는 그리고 또 행사나 수화통역이 필요하면 또 가서 적극적으로 수화통역도 하는 이렇게 자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적인 행동, 판단에 대한 책임 물론 자유에 대해서 따라오는 것은 바로 책임이죠. 네, 제가 일주일 동안 대구대에서 맡은 시간에 수화통역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요. 이렇게 강의를 맡았으니 강의를 또 잘 전달하기 위한 책임도 있고요. 또 통역의 시간이나 약속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 책임이 있고요. 그래서 이 책임성 때문에 우리는 아플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프면 내가 그 시간을 펑크 내면 또 누군가 수화통역을 하지 않으면 그 농인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 수화통역사는 건강관리 잘해서 정말 아프면 안 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수화통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경제적 보수보다 사회적 서비스를 강조, 이거는 요즘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경제적 보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직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보수가 있어야 이 직종이 유지가 되죠. 우리가 먹고 살아야 그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서비스 강조가 아니라 경제적 보수에 대한 보답이 꼭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격, 입회, 제명 등의 규제권을 지닌 직업 집단의 구성. 자, 자격, 입회, 제명권의 규제권이 아직 한국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윤리 강령이 아직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게 아직 확립이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에 대한 어떤 감시라든가 제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적용이 되는 윤리 강령, 한국에는 아직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수화통역 협회가 세워져서 이 윤리 강령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것이 공동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수화통역사 협회의 상황도 지금 한국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공동의 모든 수화통역사들에게 해당이 되는 윤리 강령이 아직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교원의 지위에 관한 유네스코의 공고. 자, 교원의 지위에 관한 유네스코 이거 역시 수화통역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 문장이 통문장으로 제가 이렇게 올렸는데요. 요즘 시험의 경향이 이제 이렇게 유아약된 것을 기억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몇 년 전에는 이 통문장에서 괄로로 비워져서
문제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통장을 올려봤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수화통역사는 전문직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엄격하고 계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습득 유지되는 전문적 지식과 전문화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공적인 업무의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뭐가 중요한 단어일까요? 전문직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전문직 갈로. 네, 그렇죠? 괄로 비워두고 여기 다음 중 여기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문장으로. 또한 그것은 수화통역사에 대해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농인들의 의사소통 정보 보장을 바탕으로 하는 복지를 위하여 개인적, 집단적 책임을 요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으로 간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보수는 정당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문직성과 자격 유지에 미국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 자격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4년마다 운영이 되고 있고, 이제 언어와 문화, 언어학 등에 대한 최저 8시간 이상의 어떤 이 훈련이 필요하고 자격 유지에 대한 활동들을 ABC와 같은 방법으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대학 과정에서 또 미국 수화통역사 협회에서 그 워크숍 또 미국 수화통역사 협회가 아닌 곳에서의 세미나 혹은 독학의 방법으로 이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정의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한 참여나 그 이수를 통해서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활동 계획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걸로 혼자 공부를 해도 활동 계획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인정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요, 5년 주기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중앙에 30시간, 외부 20시간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첫 5년이고요. 두 번째 5년부터는 전체가 30시간이고 역시 중앙의 교육과 지방의 외부 교육에 나누어져 있긴 합니다. 나누어져 있긴 한데 따로따로이긴 하지만 어쨌든 30시간이면 됩니다. 그래서 수화 연구 동향과 언어 운영, 수화 통역 이론 동향과 과제, 지역사회 통역 연습, 성함별 사례 발표 및 토의, 청각장애인 복지와 과제, 농사회 농문화 관련해서 이제 연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러한 큰 주제 속에서 소주제로 이제 연수에 가면 이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돼서 저희들이 연수를 받으며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운영안이었고요. 그다음 외부 교육에 대해서는 일반 연수, 보통 이제 협회나 이런 곳에서 하는 세미나, 또 뭐 협회나 이런 곳에서 하는 워크샵, 또 대학 관련 교과 이수 등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화학회에서 하는 세미나 같은 것도 이제 이렇게 이수로 이렇게 시간 인정이 되고요. 또 그 밖에도 뭐 특별히 특강 어떤 세미나가 있다. 하루 종일 8시간 이상의 세미나가 있다 하면 협회에다 신청을 하면 그걸 교육으로 인정을 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인정받은 교육에 참석하면 연수 이수로도 인정이 됩니다. 자, 네, 외부 전문기관, 통번역 학습, 지역협회, 전문 이론 및 실기 연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윤리강령의 예시입니다. 우리 책에는 미국, 캐나다, 일본 게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비슷비슷하기도 하고 미국 것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요약해서 저희 한국의 수화통역 윤리 강령이라고 딱 얘기하고 시험 준비 외우세요 하면 참 좋겠는데 한국은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미국 1번. 통역사를 비밀 정보에 관한 규범을 지킨다. 예, 비밀 보장에 대한 거는 뭐 사회복지사 윤리도 그렇고 상담사 윤리도 그렇고 전체 사회가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정 통역 장면에 필요한 전문 기술적 지식을 지닌다. 네, 공부하라는 말이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공부가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특정 통역 장면을 위한 태도를 적절히 하도록 스스로 행동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른 품위를 지키라는 말이죠. 그리고 수요자를 존중한다.
농인을 존중하라는 얘기죠. 전문직으로서의 동료, 수습인, 학생들을 존중한다. 같은 수화 통역사를 존중하고 수화를 배우는 사람을 존중하고 학생들을 존중하라는 얘기합니다. 윤리적 직무 수행을 유지한다.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얘기고 전문지적 발전을 보증한다. 내가 계속 발전할 수 있게 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윤리 강령이 미국 것을 제가 소개를 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한국의 수화통역사 윤리 강령입니다라고 소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자, 나머지 캐나다, 일본 거는 여러분들이 책이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화통역학 개론의 마지막 장에는 수화통역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이 쓰여진 지 좀 오래돼서 지금의 상황이 좀 안 맞아서요. 지금 우리 수화통역의 과제는 뭘까요? 제가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리면 지금은 정말 이 책은 한 10년 전쯤에 쓰여진 책인데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도 많이 들리는데요. 농학교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올해 2021년 서울의 삼성학교와 애화학교가 이제 청각장애 학생만 받는 농학교에서 그것을 포기하고 이제 일반 발달장애 학생을 받기로 했다는 결정을 들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농학교로 진학하는 농인의 숫자가 준다는 뜻이고 농학교로 진학하는 농인의 숫자가 준다는 건 순수 수어 원어민으로 자라는 농인의 숫자가 줄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젊은 농인들은 농인이라기보다는 청각장애인이고요. 이 청각장애인들은 언제 수화를 접하게 되느냐 하면 일반 학교 통합교육 환경에서 실패했을 때 농학교 통합으로 역통합으로 왔을 때 농학교 수화를 배우기도 합니다. 빠르면 중1이고요. 늦으면 고1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니고 일반 학교에 통합해 있다가 대학에 들어와서 수화를 배우기도 합니다. 그나마 대학에서 수화 통역이 지원되고 수화를 사용하는 농인이 있는 학교는 대학에서 수화를 배우죠. 그런데 내가 진학한 대학에 농인이 아무도 없고 수화 통역이나 속기 지원이 없는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면 사회에 나가서 성인이 된 후에 수화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화를 배운 사람들은 농식의 어떤 농인의 수화를 사용한다기보다는 유사체계, 아까 설명을 드렸죠. 문법식 수화를 더 선호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수화 통역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까지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유사체계를 사용하지 말고 농인들의 진정한 언어로 관용수어, 농식수어로 통역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의 상황은 맞지 않습니다. 네. 구어를 사용하고 와우 수술에서 소리를 잘 듣는 농인의 젊은 20대, 10대, 20대, 30대는요. 문장식 수화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들리는 대로, 대응되는 대로 듣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 앞에서 농식 수화로 막 통역을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고요. 이들이 농식 수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농식 수화를 잘하는 사람이 수화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농노인 40대, 50대, 60대는요. 문장식 수화를 싫어합니다. 오히려 농식 수화를 선호하고요. 그럼 이들 앞에서는 농식 수화를 잘하면 수화 잘하는 사람. 하지만 문장식 수화를 잘하면 수화를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20대에게는 문장식 수화를 잘하는 사람이 수화 잘하는 사람. 근데 50대에게는 수화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농식 수화를 잘하는 사람은 50대는 수화 잘하는 사람, 20대 학생 입장에서는 수화가 어려운 사람.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화 통역에서 굉장히 과도기적인 어떤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양쪽을 모두 어울리려면 농식 수화도 잘하고 문장식 수화도 잘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고 아니면 선택해서 통역해야 합니다. 나는 농식 수화 통역이 좋아 하면 농노인들, 아니 나는 문장식 수화를 잘해 하면 젊은 친구들. 이제는 문장식 수화를 잘하는 수화 통역사에게 너 수화 못해라고 야단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문장식 수화만 하는 우리 수화 통역사를 야단쳤었습니다. 수화 못해, 수화를 그렇게 하지 마 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맞춤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수화통역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농인들 스스로가 농식 수어를 계속 전승해서 수어를 보존할 것인가, 아니면 농인들 스스로가 이걸 잘 보존하지 못해서 나이 드신 농인들이 세상을 다 떠나고 젊은 친구들이 올라왔을 때 농식 수어는 완전히 사라질 것인가. 네,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수화통역사는 그 상황을 지켜보고 농인들의 어떤 결정의 상황, 또 그러한 상황들을 따라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수화통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섭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 농식과 문장식 수화를 통역 잘할 수 있기 위해서 스스로의 노력과 자기 개발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3일 한국수어언어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2016년 2월 3일 한국수어법이 제정이 됐지만 후에 환경이 바뀐 거는 없습니다. 다만 수어 교원 제도가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수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원 자격을 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 선생님으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교사 자격이 아니고, 한국어 교원처럼 한국 외 다문화인들을 위해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교원 자격처럼 이제 수화 교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 교원 자격 가진 사람이 이제 가르치게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됐는데, 이 법의 의의는 그런 수화를 가르치는 교원 양성에 크게 기여를 했다는 의의 이외에는 이 환경의 변화에 큰 영향은 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국어와 수어가 동등한 어떤 인정을 받았다는 데에서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 앞으로 더 이 환경적인 부분들이 수화 통역의 서비스가 더 확대되고 농인이 살기 편한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2월 3일이 수어의 날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2월 3일 수어의 날 기억해 주세요. 자, 이것으로 수화통역학 개론 책은 마치고요. 이제 수화의 기초의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제목이고요. 쓴 저자들이 많죠.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책에 이제 수화통역의 기초, 수화통역의 동향과 전망입니다. 이 수화통역의 기초는 수화학 개론보다는 조금 더 아주 오래, 그래도 한 7, 8년 전 책이긴 한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이란 메시지를 생산하고 보내는 사람 해서 송신자, 우리 송신자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수용자는 수신자, 송신자와 수신자, 송신자와 수신자, 듣는 사람, 송신자와 수신자가 되겠죠.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 세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의사소통이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고 그것에 말하는 사람의 메시지가 있어야지만이 의사소통, 미국 수화인데요. 커뮤니케이션, 한국 수화 아닙니다. 미국 수화, 커뮤니케이션 아니고 의사소통, 한국 수화, 의사소통, 네,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도식으로 제가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자, 수화통역에서의 어떤 의사소통은요. 수화통역뿐만 아니라 모든 통역이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송신자가 있어요. 그리고 통역사는 그걸 수신해요. 그러면 송신자의 말을 수신할 때는 나는 수신자가 돼요. 그렇지만 이 수신자가 된 나는 다시 송신자가 되어서 도착어를 듣는 사람에게 송신해요. 도착어를 듣는 사람이 수신자가 되죠. 그래서 나의 통역사의 역할은 두 가지를 같이 하게 되죠. 듣는 사람, 수신자와 보내는 사람, 송신자의 역할을 중복으로 하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통역사입니다. 자, 메시지는 의사소통자들이 소통하는 정보와 의미, 또 상징들의 집합체가 되고요. 의사소통의 목적은 뭐죠? 의미를 함께 공유하는 거, 송신자와 수신자가 의미를 함께 공유하는 거, 그리고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거, 또 상징의 의미를 공유하는 것이 바로 의사소통의 목적이지요. 그리고 의사소통의 목적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메시지로 구성하고 수신자와 정보 공유를 위하여 효과적으로 상징을 배열합니다. 상징을 배열하는 게 뭐죠? 언어적으로 언어를 어떻게 표현할 것지를 배열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언어 지식만으로 성공적인 메시지 구성이 불가능합니다. 문법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것, 배경 지식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강조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수신자에 맞추어서 메시지는 조정되어야 합니다. 듣는 사람에게 맞춰서 그 사람의 언어 수준, 언어에 대한 수준, 뭐 이것들을 맞춰줘야겠죠. 농식 수화를 잘하는지, 문장식 수화를 잘하는지, 수화를 못하는지에 대해서 맞추어서 조정해줘야겠죠. 홈사인을 쓰는지까지. 또 상대방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지식,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특성이 있는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상황에 대한 지식, 언어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언어로 메시지를 전달하죠. 언어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죠. 자, 역시 또 이제 도식이 또 다른 도식이 한번 나왔습니다. 요런 단어들이 나와서 빈칸이 명쾌히 채워넣을 수 있는, 예, 우린 시험을 대비하는 수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쵸? 반복적인 설명은 결과는 똑같지만 반복적으로 제가 또 책에 나와 있는 도식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입력하고 변환하고 표준화하고 합성화하고 출력하고 용어들이 너무 다 달라요. 그렇죠? 용어들이 같으면 우리가 이게 여러 가지 도식을 볼 필요가 없을 텐데 용어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 한번 기억해 둘 필요는 있습니다. 입력, 나한테 이제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입력해요. 머릿속에서 변화를 하고 이거를 바꾸기 위한 표준화를 하고 수어로서의 합성을 하고 수어로서의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통역 과정은 출발의 정보를 파악하고 이해한 후에 목표로 전달하는 3단계의 과정이 있습니다. 출발의 정보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목표로 전달하는 거죠. 출발의 정보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목표로 전달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출발어와 목표의 메시지는 의미가 동일해야 되겠죠. 청일이 말한 말과 수어로 전달되는 의미가 동일해야 돼. 이 의미가 다르면 통역이 틀린 거죠. 통역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동일한 의미로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발어 청자의 목표가 청자가 받는 효과가 동일할 것 마찬가지죠. 출발어 청자와 목표 청자가 받는 효과가 동일해야 하는 거. 메시지가 동일하니 당연합니다. 자, 수화통역의 실제입니다. 수화통역의 질평가의 4가지 기준, 내용이 명확한지, 언어가 잘 수용되었는지, 충실한지, 적절한 프로의식이 있는지, 전문가 의식이 있어야 되죠. 그냥 대충 시간도 안 지키고 옷도 대충 입고 오고 뭐 마을 나가는 그냥 놀러 나가는 사람처럼 오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나는 프로페셔널한 의식을 가지고 통역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내용의 명확성이 가장 중요하기도 하겠죠. 자, 그다음 통역 방법에 따른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시통역, 우리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걸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부터 정보를 즉시 목표로 번역하는 거. 용어들을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시험에는 이렇게 설명으로 나오지 않고 이 용어들을 그대로 시험 문장으로 표현되고 때문에 제가 같은 내용이지만 수화통역학 개론과 수화통역 기초에서 나오는 문장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수화통역 과정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출발어를 들어 이해하고 목표로 발하는 동시에 그 다음 출발어를 들어. 듣고 수화통역하고 듣고 수화통역 해야 되기 때문에 들으면서 기억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정보와 통역된 정보 사이에 짧은 시간 간격이 존재하고 또 영어와 한국 동시 통역을 할 때는 전체 60% 이상의 범위에서 통역사가 듣는 거고 말하는 게 동시에 된답니다. 60%? 글쎄요. 제가 이게 통역사가 음성 통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60%라는 게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수화 통역사는 거의 잘하는 사람은 80%, 90%까지 동시에 가죠. 왜냐하면 소리 듣고 수화는 바로 나가면 되니까. 자, 통역의 방법에 따른 종류를 보면 순차 통역, 아까 동시 통역 있고 순차 통역, 이제 방법에 따른 종류 중에 순차 통역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말하는 걸 듣고 있다가 내가 얘기해주고 말하는 걸 듣고 있다가 얘기해주고. 그래서 노트 테이킹이 아니면 기억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트 테이킹을 해야 한다는 거 말씀을 드렸죠. 음성 동반 수화 통역입니다. 자, 이거는 동시 통역할 때나 순차 통역할 때나 할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음성 구조 그대로 사용하면 수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수화와 말을 동시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음성 동반 수화 통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렇지만 음성 동반 수화 통역을 하면서 수화가 말하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저는
말은 말대로, 수화는 수어대로, 수화는 농식 수화 가끔 나오고 있고, 예, 말은 말대로 음성 언어를 하고, 저는 두 언어를 완전히 동일하게 하지 않고 조금씩 다르게 수화를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음성 동반 수화 통역은요, 말하는 대로 똑같이 이렇게 수화가 표현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말하는 대로 수화를 표현하고 있죠. 이게 음성 동반 수화 통역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사실 음성 동반 수화 통역이라기보다는 그냥 저의 말을 수화로 동시에 그냥 수화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말하고 수화가 똑같지 않거든요. 네, 그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중개 통역입니다. 이 중개 통역은요, 원래 메시지를 3자가 통역한 후에 다시 통역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설명을 계속 드렸습니다. 중개 통역이라는 용어로 설명드리진 않았고요. 좀 말씀드린 것처럼 청각장애인 통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말하는 일반인이, 홈사인을 쓰는 농인이 있고, 일반인, 그 이야기 대화해야 되는 일반인이 있고, 홈사인을 쓰기 때문에 농아인, 수화 사용하는 농아인이 있고, 그 다음에 수화 통역사가 있고, 이렇게 네 개의 점들이 생기는 거죠. 이중 통역이라고도 말합니다. 이중 통역을 가는 거예요. 홈사인이 농인에게, 농인이 수화 통역사에게, 수화 통역사가 청인에게. 이중 통역입니다. 이중 통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4월 공식으로 청각장애인 통역사 제도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홈사인을 위한 목적이 더 강한데 미국에서는 농맹인을 위한 목적, 난청인을 위한 목적이 더 강한 것 같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화통역의 실제입니다. 수화통역 특성상 순차 통역보다는 동시 통역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동시 통역이 거의 많죠. 순차 통역은 사실 병원 같은 경우는 순차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의사 말이 어려우니까 이제 수화 통역사가 듣고 이해한 후에 전달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대부분의 수화 통역은 동시 통역이 많습니다. 또 동시 통역은 집중력이 필요하고 신속한 파악력과 직관, 그리고 탁월한 기억력이 필요하고 동시 처리 능력이 필요하고, 이런 과정들이 자동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계속 설명드리지만 표가 이렇게 있죠. 7단계짜리도 있고 5단계짜리도 있고 6단계짜리들도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표로 그려서 쫙쫙쫙쫙 나눠져 있지만 제가 1초도 안 되는 순간 속에 듣고 변환하고 표출되고, 듣고 변환하고 표출되고, 기억하고,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자동화가 될 필요가 있고, 여기에 자동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수화통역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수화통역의 유연성과 이동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연성은 그 농인에게 맞추어 줄 수 있어야 하고요. 이동성은 수화통역사는 사실 한 곳에만 이렇게 통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농아인이 동사무소 가자, 요즘 동사무소가 아니죠. 주민센터 가자고 말하면 가야 되고, 병원 가자면 가야 되고, 법원 가면 가고, 늘 동행하면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통역할 때는 탁월한 언어와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지요. 자, 전문 직업으로서의 수화통역입니다. 이게 역사인데요. 계속 설명했던 것 같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60년대는 단순한 봉사, 호의 차원이었고요. 교사나 농부의 천인 자녀들이 그 일들을 맡았습니다. 64년도에 농인을 위한 전국 통역사 협회가 설립이 되고, 요게 지금의 미국 RID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인을 위한 통역을 광범위에 의무화한 것이 복지법 73년 복지법이고요. 그다음에 77년 이중언어 청각장애인 법률 통역사법이 제정이 되고, 75년 전장애인 교육법 개정, 이게 이후에 이제 농학생의 통합교육이 확대되고 농학생 교육을 위한 수화통역사 수요가 증가하게 된 계기가 전장애인 교육법 제정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수화통역사협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미국 수화통역사협회에서 하는 일들이 윤리 규정을 확립하고 통역을 위한 장소를 제공해주고, 수화통역 관련 신문이나 간행물들을 발행하고, 수화통역사 비슷해요. 보수에 대한 선례를 마련하고, 보수에 대한 결정이 있다는 말이죠. 수화통역 전문적인 직업 영역으로 끌어올리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게 미국 수화통역사협회라고 합니다. RID. 청인들로 이루어졌죠. 수화통역사협회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뭔가 뭉쳐져서 사회에 요구하고, 또 사회에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또 농인의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조직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영국의 역사입니다. 영국의 역사는 처음에는 미국의 RID를 그대로 따라가다가 나중에 이제 영국 수화통역사 협회를 설립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영국 수화통역사 협회 얘기를 하는 거죠. 캐나다는 역시 미국의 RID와 같이 했고요. 영국은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영국형 미국 수화통역사 협회처럼 했고, 이제 근데 캐나다는 그냥 미국의 RID와 같이 했답니다. 나라가 붙어 있으니까 가능했겠죠. 그리고 79년도에 캐나다 수화통역사 협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일들은 다들 비슷하니까요. 자, 그리고 미국 수화통역사 양성 과정에 대해서 미국을 한번 살펴보면 최초의 공식 수화통역사 양성 프로그램을 노스리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 개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네, 전 세계 최초로 공식 수화통역사 양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뭐 여러 이제 학교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네, 이 대학에서 이 양성 프로그램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 89년도니까 지금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재활법이 개정 73년에 재활법 개정안 후 수화통역사 수요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73년 수화통역사 수요가 급증하게 된 계기가 된 법은 무엇인가 해서 73년 미국 재활법이 시험 문제에 출제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계속해서 이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미국, 네, 넘어가겠습니다. 농통역사. 미국의 농통역사가 있다는 말씀을 또 제가 드렸죠. 95년도에 RID에서 농통역사 제도가 시작이 됐고,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70년대부터 있었던 역통역 자격이 바뀌어서 이제 농통역사 제도로 확립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의 다양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농맹인을 위한 거, 난청인을 위한 거, 또 홈사인을 위한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중언어 능력의 종합 통역 능력이 필요하고 이것은 곧 지금 한국의 청각장애인 통역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캐나다는 밴쿠버 캘리지에서 수화 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통역사 양성을 위한 최초의 프로그램으로 개설이 됐고요. 그다음에 94년도에 9개가 있으면 지금은 좀 더 늘 수도 있고 그대로일 수도 있고 제가 외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일본은요, 일본은 사실 우리 한국의 수어라는 것의 보급에 일본의 역할이 좀 크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에 재생원을 설립을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재생원의 설립은 한국을 위해서 농맹학교를 설립해 준 게 아니라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 농맹인을 위한 기관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농맹인의 고아들을 모아서 고아원으로 운영도 했고요. 학교는 이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학교도 설립했고 그러니까 이제 기숙사가 같이 있는 학교를 설립을 했고 이 학교는 돈을 내면서 다니는 유료 다니는 학생이 있었고 고아원에 살고 있는 농맹인은 뭐 무료로 학교를 다니기도 했었고 그리고 지역 사회에 있는 농맹인들 중에서도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무료로 학교를 다니기도 했답니다. 근데 이제 집에 여유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유료로 학교를 다니기도 했던 게 재생원 농맹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1913년대만 해도 일본은 본토에서는 수화 교육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역사를 보면 수화로 교육할 것이냐 구화로 교육할 것이냐 늘 싸움이 있었는데 처음 초기의 농교육은 수화 교육 중심과 구어 교육 중심이 함께 공존하다가 1880년 밀라노에서 농교육 어떤 결정에 따라서 청인 교육자들이 대부분 모여서 구화로만 교육하자 결정한 후에 수화는 굉장히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러한 영향이 동양에는 좀 늦게 와서 1913년까지 일본은 수화 중심 교육이었어요. 그리고 20년도 넘어가면서 일본도 구화주의 교육이 시작이 됐는데 어쨌든 시작은 일본을 통해서 한국이 발전이 시작이 됐지만 지금의 상황에 농인에 대한 수화 통역의 서비스 상황을 보면 일본이 훨씬 더 뒤처져 있어요. 한국이 훨씬 더 빠르고요.
그러니까 서비스 저변은 훨씬 더 넓고 연구에 있어서는 일본이 더 앞서 있습니다. 이론에 대한 수화 이론에 대한 연구는 일본이 앞서 있지만 실질적인 서비스는 한국이 훨씬 더 앞서 있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기본이 튼튼하지 않으면 그 위에 뭔가를 안 하는 특성이 있대요. 그래서 연구는 일본을 참고 하지만 서비스는 일본이 오히려 한국에 들어와서 배우고 가는 상황입니다. 한 예로 통신중개, 우리 한국에는 농인과 청인 사이에 전화로 중개해주는 통신중개라는 게 있는데 일본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어떤 개인의 누군가가 그 통신중개업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2007년도인가 8년도에 한국에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한번 만났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아는데 그때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일본의 서비스와 농인을 위한 서비스가 한국만큼 아주 잘 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들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수화통역학과가 두 군데나 있고요. 이제 여기서는 지역 단위의 자원봉사자 강좌에 의존해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우리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강의 끝날 때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수화통역 제도에 대해서는 1997년에 한국농아인협회가 수화통역사 자격 인정 시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는 공인이 아니었고요. 수화통역사 민간이 붙습니다. 민간 수화통역사 자격 인정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는 우리가 일본에 가서 일본의 어떤 제도들을 많이 보고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걸 그대로 가져와서 저희 한국의 상황에 조금 수정을 해서 시작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수화통역사 서비스, 농인을 직접적인 서비스하는 거는 한국이 더 앞서지만 이러한 연구나 법적인 제도를 만드는 거는 일본이 또 앞서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국에서 그 전부터 이것을 준비해서 97년도에 첫 시행이 됐고 첫 시험은 97년도 시험을 치렀고요. 합격자 연수까지 해서 자격증을 받은 건 1998년도입니다. 예, 제가 일기 수화통역사 합격한 사람이거든요. 1997년도에 시험을 치고 자격을 받은 민간 수화통역사 자격증 1기생입니다. 물론 공인이 바뀐 후로는 계속 미루다가 6기에 시험을 치긴 했지만요. 어쨌든 그래서 자격증이 시작이 되고 99년자 수화통역사들이 이제 배출이 되었으니까 수화통역사들이 일할 곳들이 필요하게 됐죠. 사실은 1997년 자격증 제도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수화통역사 센터 개설을 위한 준비들을 각 시도 농아인협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농아인협회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은 정부로부터 지원이 없잖아요. 개별이 알아서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 농아인협회 입장에서 수화통역사를 고용을 해서 월급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겨우 협회에서 일하는 간사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수화통역사 자격증 제도를 추진하면서 국가에서 국고로 수화통역센터 설립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취업도 되고 농인들의 의사소통의 어떤 문제를 해소할 수도 있고 그래서 추진을 해서 먼저 자격증이 시행된 후 98년도에 이제 자격증이 배포가 됐으니까요. 99년도에 수화통역센터가 개설이 됩니다. 그러면서 각 이제 시도뿐만 아니고 작은 시까지도 전부 수화통역 지회들이 있으면 협회 지회들이 있는 곳이면 센터가 설립이 되도록 이제 운영이 돼서 한 지회당 작은 인구 규모가 작은 곳은 수화통역사 2명에 농통역사 1명에서 3명의 직원, 센터장까지 4명의 직원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큰 도시에서는 이제 일반인 수화통역사 3명에 농통역사 1명에 장까지 해서 5명 해서 좀 큰 도시는 5명, 좀 작은 소규모 도시들은 4명의 인력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센터장은 유급이 아니고요. 이 직원만 2명의 수화통역사와 1명의 농인, 3명의 수화통역사와 1명의 농인 이렇게만 국고로 지원이 되는
그래서 월급은 나라에서 책임져서 주고 운영이 되는 수화통역사로 개설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때 당시만 해도 센터장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협회장이 겸임이었고 협회는 명예직이기 때문에 월급이 없는 자리인데 요 근래에 와서는 센터장을 협회랑 분리해서 이제 센터가 이렇게 월급제 센터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게 지역마다 좀 달라요. 지자체마다 좀 다른데 충남이 제일 먼저 협회랑 센터를 분리를 해서 센터장이 월급제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순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강원도도 바뀌고 그다음에 경북도 이제 올해부터 경북은 바뀌게 되고 그리고 또 지금 다른 지역들도 바뀌기 위해서 추진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수화통역센터는 장을 위시한 모든 직원들이 이제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기관이 되고 이 센터를 통해서 농인들의 필요한 지역사회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서 농인들은 무료로 이 센터로 가면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따면 다른 곳에 취업을 못하더라도 수화통역센터에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굉장히 많아요. 지금 한 700~800개 될까 모르겠지만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한 600개는 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곳에 빈자리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만두시고 나가면 들어갈 수 있으니 여러분들 열심히 해보셔서 네, 센터 직원으로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되니 이제 수화통역사 자격증이 시작이 되면 이것 또한 대학에서의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지가 또 생겨서 2001년 나사렛의 대학원의 국제수화통역학과가 최초로 설립이 됩니다. 2001년. 자, 재미있는 거는요. 학부는 2006년에 설립이 됩니다. 그렇죠? 학부는 2006년에 설립이 되는데요. 2001년에 대학원 과정이 먼저 설립이 됩니다. 네, 그거는 이제 어느 교수님의 이준우 교수님의 의지이기도 있었고요. 어쨌든 학부를 설립하기보다는 대학원에서 학부를 설립한다는 좀 실용적이죠. 졸업을 하고 취업까지 연계가 돼야 되니까. 그렇지만 대학원은 이제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2001년 나사렛 대학원에서 국제수화통역학과라는 이름으로 최초로 설치가 됩니다. 국제수화통역학과이잖아요. 국제수화라는 게 있습니다. 수화는요, 나라마다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나라와 나라의 수화도 통역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재밌는 건 또 유사한 나라가 다르지만 수화의 문법 체계는 유사하다고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농사회에서는 이 세 개의 언어, 세 개의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국제수화라는 게 있습니다. 수어로 국제수화입니다. 국제수어. 국제수화가 있어서 국제수화를 배우면 그냥 다 소통이 됩니다. 물론 기반은 미국 수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국제수화이긴 한데 국제적인 회의를 가면 이 국제수화를 공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국제수화로 막 수화를 하는데 이 국제수화를 모르는 한국 농인을 위해서 한국인 통역사가 국제수화를 보고 한국수화로 전달을 하죠. 네. 그렇게 되는 국제수화라는 걸 요즘 서울에서는 국제수화 배우는 게 굉장히 붐입니다. 지방은 국제수화를 배워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전국으로 퍼져서 이게 국제수화가 사용되는 건 아니고 서울을 중심으로 국제수화가 많이들 배우는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러한 취지로 국제적인 어떤 학과가 되자는 취지로 국제수화 통역학과를 최초로 설치를 했고 이 안의 과정도 미국 수화, 일본 수화, 국제 수화까지 커리큘럼으로 들어가 있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나사렛 때 국제수어통역학과 대학원을 졸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잘 알고 있죠. 그리고 2006년도 같은 나사렛 때에 학부로 수화통역학과가 개설이 됐고 지금은 두 학과가 이름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한국수어교원 자격증을 제공할 수 있게 교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다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2002년에 한국재활복지대학,
여기는 3년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화통역학과가 설치가 돼서 지금도 수화통역학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한국재활복지대학은 장애인을 위한 특성화 대학입니다. 그래서 농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학생뿐만 아니라 장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학교고 3년제 학교고 국립학교입니다. 그래서 수화통역과가 설치가 되고 여기 많은 농학생들을 위해서 수화통역사도 고용이 많이들 고용되어 있습니다. 여기 고용되면 공무원이거든요. 국립학교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합격하고 진로에서도 한국재활복지대학으로 또 입사해서 공무원으로 네,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식 공무원으로인지 계약직 공무원인 걸로도 알고 있지만 뭐 혜택은 다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시험 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학교입니다. 자, 그다음에 2006년에 1997년 민간 자격으로 출발한 10년 만에 수화통역사 자격증이 국가공인으로 인정됩니다. 물론 지금요, 이게 아직은 한국농아인협회 이름으로 자격증이 나가고 있어서 국가공인 인증 자격이긴 한데요. 어쨌든 국가공인이 되어서 이후로 이제 공인 자격 제도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좀 더 시간이 흘러서 9년, 10년쯤 지난 후에 강남대학교 대학원에 수화통번역학과가 개설이 됩니다. 강남대는 조금 더 늦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강남대는 학부가 중에 수화가 없어요. 특수교육학과와 사회복지학과가 합동으로 이제 수화통번역학과를 개설을 해서 지금은 박사 과정을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대학도 처음에는 석사 과정만 개설을 했다가 후에는 박사 과정, 지금은 석박사로 운영이 되고 있고 강남대도 역시 대학원에서 통번역학과, 수어 통번역학과, 네, 자꾸 통하면 역자가 다 따라오는데 통번역학과로 개설이 되어서 석박사 과정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대가 서울권이 가까우니까요. 지금 강남대에 참 많은 우리 석박사로 이제 공부하는 농인들의 숫자가 많이 늘었고요. 나사렛대와 강남대 덕분에 농인들이 석박사 과정에 공부를 하고 수화를 연구하는 인구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농인들이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농인들이 또 교수로 또 교육 현장에 나갈 수 있는 날도 빨리 오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아직은 청인들이 가르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이렇게 수화통역이 2015년까지이기도 하지만 2016년도에 수화언어법이 제정이 됐죠. 그러니까 수화통역하고는 좀 상관없는 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좀 더 발전되고 앞으로도 개정이 되면 수화통역에도 더 긍정의 영향을 끼치리라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올해 작년입니다. 작년에 2월 3일 수어의 날로 제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한국에서도 수화통역사 협회가 공적으로 인정되는 단체가 되고 또 수화통역사의 날까지도 제정이 되면 너무 좋을 거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강의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5강에서는 이제 수화통역의 모델, 수화통역의 기초에 따른 수화통역 모델에 대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화통역학 개론과 겹치는 부분도 또 나오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또 복습하신다 생각하시고 더 많이 기억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또 열심히 5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